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성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도봉구 아나운스타 도나스 네. 김재섭 위원장님까지요. 좋은 소식 있습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저요? 좋은 소식은 뭐 다음 달에 결혼한다. 오. 그 뭐 정도 방송에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그날 만약에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오겠네요. 아니 뭐 많은 분들 초대하지 못해서. 민주당 쪽도 부릅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어. 가깝게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아 이재명 대표는 제가 국회 명락회도. 지나가다 한 번 딱 뵌 적이 잘 있고요. 모르시군요. 이낙연 대표는 네, 국회 앞에서 또 한 번 뵌 적이 있고 전혀 모릅니다. 명락회동이 또 불발됐다 그래서 혹시나 또 아니, 김재섭 위원장님 결혼식에서 또 많은 분들 이준석 대표는 오겠네요. 이준석 대표는 오시지 않을까요? 오. 김기현 대표가 만납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 초청장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귀국 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했는데 또 놀라야 되는 부분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하고 그걸로 수혜복구 재원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이권 카르텔 보조금이 뭐냐? 그거에 대한 조사나 뭐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수혜복구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로 빨리 지원을 하면 될 텐데 이것을 언제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음흠. 보조금을 만약에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 하려면 그게 전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거의 다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거는 다 지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저께인가 네.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네. 보조금을 받는 몇 개 단체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 후원을 했다 그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화가 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화가 나도 이거를 정책적으로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수혜 얘기해서 야당이 또 추경 요구할까 봐 이거 사전에 차단하겠다. 그런 의도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추경은 필요하면 해야죠.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추경을 했던 것처럼 했었었죠. 예, 예. 민생이 어렵고 이것은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데 아니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 걷는 거 아닙니까? 긴급하게 그렇죠. 예비비도 남겨놓는 거고 전부 이제 그럴 때 쓰면 되는 건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말 잘했다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혜복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당장 집에 못 돌아가는 분들이 5천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당장 뭘 긴급 지원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비비를 쓰든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미 편성돼 있는 재난 관련된 예산을 빨리 풀어서 그분들이 뭐 지금 스티로폴 같은 거 하나 깔고 계시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당장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국가보조금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 나라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대한민국의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아하. 이 사이트만 들어가도 국고가 어떻게 쓰이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그 전체 2023년도 우리 정부 예산이 638조 7천억이거든요. 이 중에 16%가 국고 보조금 예산이에요. 102조 3천억인데 어디에 쓰이냐? 다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네. 많아요.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농림수산, 공공질서, 안전, 통일, 외교, 국방 뭐 다 들어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전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수사하든지 조사하든지 어디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하세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 가야 되는 분들한테 써야 되는 돈을 이거 다 조사하고 언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로 뺏어올 겁니까?
그 전용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되는 구조와 시스템 뭐 알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이 얘기 왜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쟁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정쟁용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왜 나옵니까? 음.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비판해줘라고 끊임없이 적을 상정하고 규탄하고 이러면서 하는 정치인 거예요. 음흠. 저는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장님.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좀 비판을 좀 한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논평은 지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말하자면 카르텔을 반드시 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동시에 수해 복구도 확실히 하겠다. 음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두 개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제 의식 자체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뭐 일단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전부 다 쓰겠습니다. 다 쓰고 뭘 한다든지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르텔을 통해서 뭐 걷어들인 저희 뭐 국고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예산에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뭐 수혜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도면 논리적으로 말끔했을 것 같은데 뭐 문제 의식까지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수해 관련해서 가장 뭐 좀 논란되는 중에 하나가 수해 소식 듣고 우크라이나 갔어야 되냐,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냐. 이것도 사실 그 문제되지만 대통령실 해명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와도 상황 못 바꾼다 대통령이.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논란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많이 논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떠한 판단과 결정보다도 그것을 보호하고 옹호하려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해명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대통령께서 뭐 안보와 경제, 국익을 위해서 외국 순방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방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시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책임 회피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가 8월 달에 서울에서 수해가 났었고 9월 달에는 네. 포항에서 지하 그렇죠. 주차장에서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많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많은 것을 고치겠다고. 근데 1년 동안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좌절스럽고 13일 날 네. 수해가 나기 전에 국무총리가 지시한 게 있어요. 이대로만 됐어도 여러 가지 사고와 참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13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명피해 없도록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대피시키고 통제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지시사항이 먹히지 않았어요. 안 먹혔다는 거네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자, 한편으로는 이 오송 관련해서 지하차도 좀 엄격히 조사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하고 좀 다른 어떤 좀 더 빠른 어떤 대처로 보이는데 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조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참 그러니까 저는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요. 그 정말 이게 너무 삽시간에 그 오송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분이 그렇죠. 이제 돌아가신 이제 대형 참사인데 정말 그야말로 무책임의 끝판왕. 아, 무책임이다. 수준이에요. 이렇게 예,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대로 네. 그다음에 하부공무원들은 하부공무원대로 다 마찬가지로 내 책임은 아니고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청주, 충청북도, 경찰, 소방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청주는 뭐 차량 통제해달라 112 신고가 계속 됐는데 통제 하나도 안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해당 도로 통제권은
도로관리 기관인 충청북도에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충청북도는 청주시에서 보고받지 못해서 우리는 몰랐다. 책임 떠는 게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은 출동 인력이 부족해서 못 갔다고 하고 소방은 그냥 상황 전달만 하고 말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감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수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수사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적인 폭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장마 수준을 넘는 기후 재난, 기후 재앙 수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정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 위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대처를 했어야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컨대 군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더 많이 왔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인명 피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를 지자체별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의 관심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윗분의 관심사. 네. 윗분의 관심사가 안전이냐. 그러면 전부 안전사회로 가는 거예요. 윗분의 관심사가 안전에 관심이 없어. 그럼 전부 딴 거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대통령이 지금 간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뭐하러 대통령 가냐. 해명이죠, 그게. 예.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죠. 대통령이 빨리 와서 중앙 컨트롤 타워 위기관리센터에 앉아서 이거저거 지시를 해야 발빠르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깥에 있는데 뭐해요? 그냥 있는 거죠.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 뻔한데 이거 이태원 참사 때도 우리가 봤듯이 네. 그냥 내 책임 아니에요. 라고 넘기면 그 책임 고스란히 그 피해자는 국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자 도생 사회가 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공공의 역할이 없다. 네. 저는 이 위기감을 어떻게 책임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피해 관련해서 그래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정비 사업 했기 때문에 좀 나았다. 특히 또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보해체했던 그런 부분 피해를 좀 키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겁니까? 뭐 그 말이 네. 다 맞다 하더라도 네. 그 예를 들면 원인 진단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원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실책들을 열거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는 저기까지는 좋지만 그러니까 전 정부를 굳이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미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능의 심판이 이미 전제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고 작년에 수해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오송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관련된 이 그 미호 도로였나요? 미호천. 미호천. 네. 그 미호천 제방. 제방에 그 공사를 한 6년 정도 했다 오래됐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200m밖에 안 되는 그거를 6년을 했다라는 거는 뭐 전 정부뿐만 아니라 전전 정부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탓할 수 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해 대책 마련, 복구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조금만 보태고 예. 싶은데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보를 때려 부수려고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일어나 했다 이런 비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김태년 당시 정책위 의장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4대강 보와 관련해서 일부 해체, 일부 개방, 일부 부분 개방 세 가지 방향을 정하긴 했었대요. 네. 그러나 실제로 해체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앞서 김재섭 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개연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거 말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또 문제라고. 태양광 얘기도 계속 하고 있긴 네, 한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산지 태양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제로 난개발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게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25도까지 다 허가해줬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규제에서 15도로 바꿔서 상당히 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네, 장 소장님. 청주 시장에 네. 대한 좀 조사와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앞으로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어쨌든 그 현장에서 대략 뭐 밑에 직원분들이 24차례 정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청주시장은 뭐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청주시장이 행정안전부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네. 이번에 주요 이력이 뭐냐면요. 행안부 재난협력 정책관이에요. 아, 그러면 재난 관련 전문가네.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재난을 방치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음. 대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충북지사 김영한 지사 얘기도 좀 해보면 이 도민이나 국민한테 사과는 안 했어요. 근데 대통령 회의 주재 자리에서 조금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무섭고 국민은 안 무서운 거죠. 아.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음흠.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안 나타났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괴산 뭐 또 문제도 괴산에 있어, 갔다고 하죠. 괴산에 뭐 문제도 음.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인명 피해가 있는 오송에 먼저 와서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했어야 옳다. 그런데 피해 다니는 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렇게 해도 나중에 또 나 찍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야당이 우습게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 네. 우스워서 예. 김재석 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오늘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질문이네요. 다 싹다 그래서 제가 네. 예. 아니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음흠. 충북도지사가 그 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광역지자체 단체장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네.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민제 지금 추가가 네, 되어 이제 있죠. 시민재해 네. 그 항목으로 처벌 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책임 소재를 많이 확대했을 때 네. 그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음. 근데 법적으로도 책임 소재가 우리가 여부를 가릴 수 있을 만큼 충북도지사의 책임이 이번 사태에 있는데 네. 윤리적이나 정치적이나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음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직접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충북도가 워낙 좁은 데도 아니고 넓다 보니까 넓죠. 예. 다 챙길 수 없다 하더라도 음. 여기에 대한 일말의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이런 얘기들은 국민들께 하는 게 먼저였다고 봅니다. 피해도 피해지만 이 정치인들의 어떤 행보, 언행, 그럼요. 발언 이런 게 더 네. 문제되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김우겸 의원 이제 민주당 김우겸 의원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결국 SNS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김우겸 의원이 좀 발언이나 이런 부분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이 뭐 말실수 서로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네. 본인의 뇌피셜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메신저로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오로지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원한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다 동원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공격을 하자라는 네. 건데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이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니까 양평 땅 거기 가서도 본인이 흑석동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는데 양평 땅 거기 뭐 고속도로 거기 가가지고 뭐 김건희 일가의 뭐를 우리가 꼭 뭐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번에 또 참사가 난 것을 비유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정치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죠? 참사를 예. 비유하지 말아라. 비유하지 마라.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비유하지 말아라. 아. 제발 부탁. 비유하지 마라. 예.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라도 좀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또 문제되는 게 뭐 같이 말씀 주셔도 네. 됩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도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폭우 중에 골프 쳤는데 골프 치는 게 테니스는 어떠냐, 되고.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냐 또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같이 근데 좀 말씀해 그렇죠. 주세요. 그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이 그 대구시 공무원들한테는 비상 비상 걸어놓고, 근무에 예. 걸어놓고 이제 자기는 골프 치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또 이분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겠죠. 대권 행보로.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얼토당토 않고 우스꽝스러운 이런 정치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민 소환제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이런 나쁜 정치의 유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내 목숨이 위태롭구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구나라는 위험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 뭐 이렇게 해도 조금 있으면 또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뭐 내가 당선될 수 있고 뭐 내가 정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행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권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분명한 태도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런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도 정치는 담장 위를 걷는 거라고 하잖아요. 뭐 왼쪽으로 가면 교도소, 예. 오른쪽으로 가면 국회 뭐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내가 하는 이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진지한 검토를 하고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써야 되는데 네. 그냥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쓰는 말 때문에 오히려 진영에게 상처가 되고 전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뭐 발언 관련돼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네. 일단 김의겸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 근데 네. 홍준표 시장 사과 안 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김의겸 의원 사과를 했다고 SNS에 이제 올리긴 올렸잖아요. 전 이 부분도 좀 비판하고 싶은데 아 사과한 것도 그런가요? 그 뭐 국가의 미래를 국가의 뭐 안보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라는 발언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사과는 SNS에다가 뭐 사과합니다. 이 정도로 전했거든요. 근데 전 이분 사과하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전에 뭐 충북도지사 사과 안 해서 저희가 네. 비판을 했지만 굉장히 마지못해 사과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우리가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이분께서 뭐 과거가 전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을 때도 사과라는 요구가 엄청 빗발쳤는데 당시에도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심심한 유감이라고 남의 얘기하듯이 했거든요. 이분 역시도 뭐 사과를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본인 마이크 앞에 쓰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머리 숙여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SNS로 두 줄 띡 올린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불쾌한 느낌까지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과거의 정치인들은 그래도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내가 네. 하는 이 정치 행위로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치를 네. 했는데 요새 정치인들은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지지층들에게만 찬동을 받으면 된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사과도 좀 이렇게 옳지 못하게 반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과 반성을 발언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지층에서 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왜 보는 당신 왜 거군요. 이거 사과했어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사과도 또 똑바로 못하고 예. 뭐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니까 굉장히 협의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준표 시장 얘기 좀 우리 장수영한테 여쭤보면 왜 물어봐요? 박 전 원장이 홍준표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치고 빠진 게 제일 잘하는 달인 중에 달인인데 이번에 사과하고 말 거를 왜 저렇게 끝까지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쨌든 정치인들이 사과를 하면 네.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아하.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골프 친 것도 잘못됐고요. 네. 해명은 더욱더 잘못됐다라고 아, 말씀드립니다. 잘못했다 하면 끝날 일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더 이상 논란이 될 뭐 일 없는 거죠. 사과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죠? 더 웃긴 거는 그 뭐 기차는 간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앞에 괄호가 돼 있잖아요. 기차는 간다에 항상 붙어 다니는 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 그럼 지금 이거 기자들이 묻는 질문을 개 짖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니, 같아요. 화가 나요. 저런 표현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더 임기가 너무 많이 남으셨나 그러니까 봐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그렇게 당당했잖아요. 뭐 내가 홍준표를 당신들이 뭐 티끌 하나 잡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난리친다고 해서 내가 뭐 거기에 끌려다닐 것 같냐라는 태도를 얘기를 해놓고 또 징계한다 그러니까 내가 을인데, 네. 내가 을인데 윤리가 오라 그러면 가고 뭐 그리고 기자들 전화를 다 받았어요. 그 다 이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또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유리할 때는 그렇게 막 세게 나오고 저는 참 그 태도가 네.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자, 4부 토크킹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토크킹 4부입니다. 장윤선, 김재섭, 장성철 소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수재 관련해서 지금 윤재옥, 박강원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나가지고 의원금을 좀 국회의원들 월급에 좀 공제를 해서 모으기로 했다고요. 이거 의원들 동의할까요? 아니 뭐 동의하겠죠 당연히 이걸. 아니 우리는 못 내겠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국회와 국회의원이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네. 지금 도시 범람, 하천 범람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14건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요. 예. 이거부터 그걸 해라, 통과시키고 심사하고 검토해서 보다 제도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열중을 해야지. 이 본인 할 일들은 안 하고 연예인 분들은 뭐 1억씩 뭐 이렇게 네. 수재연금 내는데 고장 뭐 이렇게 수재연금 몇십만 원 하면서 생색을 내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 할 일이나 하고 일을 해라 차라리.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당신들 의원금 필요 없다. 수재연금 안 내도 되니까 네, 빨리 일이나 해라. 법안 네. 이런 거 처리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20만 원입니까? 네, 그래서 다 거두면 299명이 내면 6천만 원. 네. 맞나요 이게? 네?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도 뭘 했어. 이 비 피해 앞에 우리도 조금씩 뭐 냈어라는 이제 생색을 내고 있는 건데 그 국민들이 전혀 감동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뉴스로 내보내는 것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게 뭔가 굉장히 뭐 여야가 합의해서 거룩하고 네.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하니까 국민들한테 조롱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뭐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폄하하는 예.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돼야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뭐 추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큼 잘 합의를 해주는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고. 근데 추경도 지금 야당은 하자 그러고 여당은 반대하잖아요. 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하튼 그거 합의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에는 네. 김진표 의장이 해야 될 일은. 그래도 어쨌든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평가해도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 민주당 조건부 수용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영장에는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웃겨요. 저도 이제 법률가지만 정당한 영장이 뭘까요? 부당한 영장도 있어요. 예.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정당한 영장이라는 거 어떻게 판단해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달라요. 동전 던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예.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억지로 밀려가지고 그냥 혁신이 체면 세워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혁신위를 왜 하냐고요. 자,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채우고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바꿔가지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이기자. 네.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당 만들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국민에게 감동 줘야 되거든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 다 내려놓는구나. 와, 민주당 바뀌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인식과 판단을 국민에게 줘야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야, 민주당에게 우리 한 표 주자. 네. 이럴 텐데 그냥 혁신이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친 거 외에는 더 이상 평가할 게 없다. 그래서 혁신위는 이미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잃어버렸다. 무의미한 혁신위가 돼버렸다. 결국에는 어제 서복경 혁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보호하기 위한 혁신이라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당신 그만둬! 라고 하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꼼수 혁신이가 아니었느냐. 이재명 보호부 그런 혁신이었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석 저도 그 위원장님. 정당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라는 것을 확신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전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체포동의안 4번 올라왔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 당연히 있었고요.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렇게 4번이 있었잖아요. 뭐 더 있나요? 아무튼 4번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전부 부결됐잖아요. 음. 왜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100번 양보해서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부당하다는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문제니까. 네, 돈 문제였기 때문에 어차피 영장심사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당장 뭐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다 부결시켰잖아요. 일단 민주당은 민주당을 향한 모든 검찰의 수사를 다 불신하는 상황이고 정치 탄압이 전제를 해놓고 대하기 때문에 정당한 영장이 앞으로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가 무조건 들고요. 두 예. 번째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원 당규를에도 예외를 적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의총이나 뭐 무슨 혁신이 아니라 당원 당규에 기소 즉시 그 당무가 정지되는 조항이 그렇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 빠져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그 민주당을 향한 모든 검찰의 수사가 다 부당한데 앞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죠. 지금 뭐 어차피 국민의힘이 또 입법을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명분도 뺏긴 거 아니냐, 좀 늦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나눠서 네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혁신위는 해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위가 의총 끝나자마자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의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일종의 이제 미리 내고를 한 거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민주당 출입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런 네. 혁신이 처음 봐요. 이런 혁신이 처음 보고 기본적으로 혁신위원회라는 성격은 당의 잘못된 것들, 당 제도 개선을 할 때 당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고 그냥 짬짬이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혁신위에서 이렇게 받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의총과 뒤이어서 이런 논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혁신위는 해체하는 게 맞고 그리고 왜 혁신위원장이 무슨 원로들을 만나고 무슨 생애 첫 투표자들을 만나고 전국 지역을 돌며 대선 행보를 하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론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고 어떤 혁신안을 받는 게 좋습니까라고 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치인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뭔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해서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체포동의안 문제. 그다음에 나올 게 꼼수 탈당 문제. 여론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을 여론 심판 받은 건 똑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저는 이게 카르텔 아닌가 싶습니다. 카르텔이다. 네. 자, 지금 말씀대로 공천룰 해결하겠다라고 김은경 위원장 얘기는 했는데 공천 개정 가능? 못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그러니까 혁신이 무의미하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도 이렇게 한 달 만에 억지로 어거지로 이렇게 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건데 가장 민감한 공천 룰에 대해서 저렇게 권위를 상실한 혁신위가 무엇을 할 수 어렵다. 있다라고 예. 보기 어렵습니다. 세 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좀 역사 연원을 따지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막 지방 권력도 의회 권력도 다 바꿨잖아요. 근데 바꾼 게 없어요. 사실 많지 않아요. 뭐 이거저거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는데 너무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SNS 해시태그가 뭐냐면 무정부 상태예요. 네. 어제 하루 왼종일 그런 해시태그가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국회 안에서 국민들 속에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최근에 이재명 대표
대표가 수해 현장 다녀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렇지만 의회 안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169석이나 가진 그 거대 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야당이 할 게 없어요. 그거 왜 정치해요? 뭔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공천을 꺼내 들었는데 네. 공천은 제가 어제 혁신위원회 계신 분들이 방송하는 거 보고 방송과 공천이 또 같이 나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협박은 하고 싶은데 협박이 잘 안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번도 방송이나 이런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알아요. 혁신위원장이. 네. 근데 어제 뭐 라디오에 나오셔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아 이제는 내부적인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구나. 외부에 계속 여론 환기를 하거나 공천 카드를 가지고 의원들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혁신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완전히 스스로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협박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천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못 거예요. 바꾼다 이게. 네, 지금 못 바꿔요. 건들 수도 없어요. 공천관리위원회 뜨고 이러면 어차피 다 엎어집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뭐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개파 갈등 부분 특히 이른바 명락회동이 결국은 또 연기가 됐습니다. 11일에 하기로 했다가 수해 때문에 연기했다가 이번에 하는 것도 또 연기가 됐거든요. 지금 안 만나는 겁니까? 못 만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 경북 그 예천에 그동안 이제 접근이 불가능했던 이제 아주 그 산속으로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니는 지금 당장은 이게 그 수해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미뤄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딱히 만나서 지금 할 얘기가 네. 할 얘기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석 무렵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공천 문제 추석이요? 네. 예. 그 정도 돼야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이낙연 대표도 역할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취재해 보면 혁신위원장도 대충 9월 정도로 임기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좀 바뀌는 체제 전환을 완전히 총선 체제로 몸을 바꾸는 뭐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만나도 딱히 얘기할 게 없어서 계속 미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못 만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서로 만나기 싫은 거죠. 아 그래 그냥 보십니까? 억지로 약속 잡았다가 뭐 조그마한 핑계라도 있으면은 안 만날 명분을 만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서로 만나서 불편하고 할 말도 없고 서로 그냥 얼굴 붉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나서 민주당이 통합된다라는 모양새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을 차라리 제 결혼식에 초대해서 그때 만나는 제가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결혼식 얼마 안 네, 남았으니까요. 한 달 남았으니까요. 그 자리에 두 분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근데 빠를 수도 저는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두 분이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이재명 쪽과 그다음에 그 이낙연 지지자들도 간의 사이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것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인위적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명품 논란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긴 있었는데 또 민주당 박영원 위원장인가요? 이 김건희 여사 에코백 안에 명품 백이 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 또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이거 떴다방이다, 뭐 치고 빠지고 그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일단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백을 들어야만 해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그게 이제 명품 쇼핑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저도 뭐 기사인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예. 봤다가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금방 반박되더라고요. 뭐 무슨 손잡이가 없고 뭐. 요즘 네티즌도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요. 금방 반박이 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어젯밤에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갔더니 네. 다른 브랜드 얘기가 또 더 나와요. 비싼 그래요? 브랜드 네, 얘기가 더 비싼 나오는데 브랜드가 그것도 나와요. 아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혹 근데 제기를 그건 하려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네. 그러니까 확인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의혹 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사실 검증들은 하고 의혹 제기를 해야 그것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저희도 뭐 논평을 할 텐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러놓고 아니다 싶으면 저희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근데 이상한 소리 저는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이 박영훈 의원의 주장은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문제는 현지 보도로 확인이 됐잖아요. 명품숍에 간 게. 근데 그 명품숍에 간 게 뭐가 문제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사실 짚어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공적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무상 수행을 한 거예요. 대통령 부인을 16명이나.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뭐 사과와 네. 그다음에 해명과 어떤 물건을 뭘 샀는지 얼마 주고 샀는지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인지 개인 돈인지 무슨 특활비인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국회가 그런 거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뭐 이 브랜드 논란으로 그냥 훅 넘어간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외교다 이것도 문화 외교 또 문화 탐방이다 아니면 네? 해외에서는 셀럽이다 이런 소리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괴망측한 헛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거 해명하면서 가장 웃겼던 네.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물건을 구매를 하지 않았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수행원들이 가서 샀다. 뭐 이러한 해명도 있었잖아요. 넥타이 하나 샀다고. 예. 수행원들이 저 여사님 죄송합니다. 저기 여사님 모셔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거기 갔더니 너무나 넥타이 너무 좋은 게 있어 꼭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갔다 올게요. 이런 수행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 좀 그만하고 예. 부적절하잖아요. 거기 가서 그렇게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명품 쇼핑했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것만으로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사과하면 되지 왜 이상한 해명을 하냐고요. 김주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란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이게 문화 탐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아니 네. 어떻게 그게 문화 탐방이 뭡니까? 왜냐하면 문화 탐방이. 리투아니아가 이제 그 문화 탐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용 의원. 이용 의원이요? 예. 네. 네. 아 뭐 진짜. 네. 근데 문화 좋게 보지 않습니다. 탐방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국민을 참 우습게 본다. 그러니까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문화 탐방 운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명을 보고 저는 아 정말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막대하는구나. 아, 저렇게 국민들을.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도 우리가 믿을 거다. 그렇게 해도 우리 지지율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수준 낮은 해명을 하면은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명 차라리 그런 해명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텐데. 네. 김수희 무리한- 위원장도 그래 보십니까? 예, 무리한 해명이 항상 저는 화를 불러일으키. 김재수 위원장님이 대통령실에 친한 분 많잖아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저 없습니다. 장선우 아무도 선이 많은 없습니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 없어요. 다 나갔어요.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호객행위라는 말 자체가 국민들한테 정말 화를 진짜 분노를 치밀게 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구경이라도 가보잖아요. 거기가 호객행위가 가능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버젓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것도 익명의 뒤에 숨어서 네.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장윤선, 김재섭, 또 장성설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